더 호스팅 지금 항상 해오던 부동산 박람회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줌 세미나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필요한 정보를 세미나를 통해 많이 알려드리고자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협회 폴킴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재미부동산 협회장 폴 김입니다. 저희 그 부동산 협회 회원님들하고 또 우리 에이전트 동료분들, 우리 한인 동포분들 참 다 반갑고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그 부동산 협회는 그 매년 저희들이 그 부동산 박람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못했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행사가 좀 벽에 막혀서 저희들이 부동산 가을 축제를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꾸준히 저희 협회를 이렇게 지원하고 성원하고 그리고 또 에이전트 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셨던 우리 부동산 유관 단체들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바베큐를 그 10월 13일 날 그 엘리펀트 파크에서 저희가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이런 주제 5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줌 세미나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베이남 그 글로벌 리더스 파운데이션 그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가장 그 거시적인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귀한 말씀을 듣게 되겠는데요. 정말 회장님은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또 실제로 또 부동산으로 또 성공을 이루신 분이고 또 강의 스킬도 아주 뛰어나십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도 초대받아서 강의도 여러 번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회장님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가 고스란히 저희 에이전트들하고 또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의 설립자시며 대표로 계시는 베이남 회장님께서 팬데믹 이후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배 회장님은 연세대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여기 뉴욕 커네티컷에 오셔서 또 다시 한번 석사학위를 하시고 뉴욕 세탁인 협회 회장 및 뉴욕 한인회 회관관리위원장, 뉴욕 한인회 이사 및 감사를 지내시고 연방 하원의원 후원회장도 하셨고요. 또 이력이 많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 공동 건립위원장 및 운영위원장도 하시고 지금 현재는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의 회장님으로 계시고 빅 컨티넨탈 잉크의 사장님으로도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베이남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을 통해서지만은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그 재미 부동산 협회 그 폴김 회장님과 그 스텝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고 그런 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걸 그 부동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제 지금 이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그 부동산 시장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그런 그 마음가짐과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1981년도에 그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40년 됐어요. 40년에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에 참 그 공부도 했지만은 이것저것 뭐 세탁소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했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부동산에 어떻게 그 인연이 닿아서 부동산을 하게 된 것이 지금은 맨하탄을 비롯해서 한 20여 개의 그 부동산을 갖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이 창창하고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런간에 이제 또 예기치 않은 한쯤 1년 넘게 그 팬데믹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렌트를 내던 사람은 렌트를 못 내고 또 그 몇십 년씩 해오던 그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적은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이 어떻게 이렇게 큰 여파를 가져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상도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여기 변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혼돈과 이러한 무질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발견하고 그걸 잘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어떤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다가 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요. 또 그리고 이것은 좀 나 혼자만 당하고 우리 민족만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루프홀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 기회가 더 없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을 돈을 전략하고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마련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문 닫아야 되고 또 어렵사리 장만한 그런 집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건물은 또 세입자들이 세를 잘 내야 되는데 그들이 세를 못 내니까 이제 또 건물이 참 차압당하고 건물이 날아가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막고 그럴 방법은 없어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 시간에는 저도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팬데믹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많이 있으니까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 통해 성경도 통째로 다 읽어보고 또 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게 이 부동산 협회에서 이제 우리 보고 이걸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의 부동산 대책은 뭔가 이런 그런 거와 또 공동 투자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이제 주제를 주셨는데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제가 한 40년 미국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런 거를 이제 토대로 또 경험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뽑은 것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부동산의 투자 전략은 뭔가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전 말씀드린 것이 이런 위기 속이라든가 이런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다가 전환시킬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망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좀 고쳐야 되는 것,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뭔가, 또 그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첫째는 부동산 투자는 왜 하는가, 그런 거예요.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하나의 소유해서 그거를 소유해가지고 그 시세 차익을 보는 거, 이익을 창출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까? 가격이 어떻게 팬데믹 이후에 그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변할 건가?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시세가 내려갈 거냐, 가격이 올라갈 거냐, 언제가 부동산 사기에 가장 적합한 때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봐요. 근데 부동산으로 성공하고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인데, 유태인들은 전 미국인의 2%밖에 안 된대요. 인구 적어로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20%랍니다. 20%가 넘는데요. 2%의 사람들이 20%의 그 부동산을 갖고 있고, 맨하탄만 보면은 맨하탄은 그전 벌써 더 지금은 증가했겠지만은 65%의 맨하탄에 있는 부동산을 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620년에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받으니까 기독교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저기 마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무스 항구에 거기 도착을 하죠. 그래서 유명한 게 1620년에 플리무스 이 서약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 볼 때는 그 전에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1620년이면 딱 400년밖에 안 됐어요. 무슨 5000년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400년 됐는데, 그때는 미국 전체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정말 말 타고 활 쏘고 버팔로 잡아먹고 이런 그런 생활로다가 하고 아주 광활하고 이 넓은 땅이에요. 근데 이 102명의 그 사람들이 1620년에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을 이렇게 오늘날 같이 위대하고 굉장한 나라로 다 발전을 시켰죠. 그러고 보면 저도 40년 전에 왔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더 일찍 왔죠. 이제 우리한테도 그런 활 쏘고 그런 인디안들은 아니지만은 어떤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 자연을 이 부동산을 뭘로 봤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거,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 시애틀이라고 잘 아실 텐데 워싱턴의 워싱턴주의 시애틀은 시애틀이라는 이름이 인디언 추장의 이름이 됩니다. 이제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을 점령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땅을 팔아라. 그랬더니 시애틀이라는 추장이 이 물과 공기와 이러한 땅,
이런 것들은 자연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거고 우리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그 자연의 일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달라요. 특히 그 유태인들은 옛날부터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부터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인간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좀 발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은 우리가 소유해서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경영자예요. 우리가 그 경영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부동산은 사가지고 그냥 내 소유로 해서 이거를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내 하나의 그 재산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 빌딩이 몇 채 있다 한국 사람은 나보고 그래요. 내가 빌딩이 뭐 한 20몇 채 있다고 그러니까 맨하탄 있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빌딩만 많이 갖고 있지 주머니는 그렇게 항상 텅 비어 있어요. 그거는 빌딩 같은 거 그런 것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엔트리프로너십 일종의 그 기업이에요. 그것을 매니지하고 그것을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거기서 많은 부를 창출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거나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가질 때 부동산은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소유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부동산은 좀 더 해야 돼요. 부동산은 하나의 자기가 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거를 관리하고 오퍼레이팅하고 그런 기업으로 만드는 거다. 성경에 보면 탤런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5탤런트를 주면은 그거를 잘 이용해서 5탤런트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이뻐하고 또 상을 주고 그러는 거지. 1탤런트 줬다고 해서 그거를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하면은 게으른 종아하고 그것까지도 뺏어서 다른 사람에 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지금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모기지를 못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은 은행이니까 이 유태인들은 거의 부동산은 경제하고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를 못 내고 그러게 되면은 은행이 망하고 은행이 힘들게 되면은 또 이제 전체 경제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세입자들이 전부 사업을 못 하게 되고 수입이 줄어들고 이러면은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다가 또 화폐는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해놨죠. 이게 막 세계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다시 지금 현재는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하는데 어쩌면 주식시장도 그렇게 끝까지 호황을 누리고 투자처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디서든지 그런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또 부동산은 그대로예요. 아마 수입이 맞든 안 맞든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혼란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유태인이 소유하고 있던 게 뭐 한국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또 한국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 유태인한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그 부동산 사업의 그 에이전트가 됐든지 브로커가 됐든지 이런 그 우리가 부동산 사업에 이런 그 몸을 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 책임이 크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그 소파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렸다고 하면은 요즘에 한국과 한국인이 굉장히 난리죠. 세계적으로 뭐 하다못해 골프에서부터 뭐 이런 올림픽에서도 그렇거니와 또 뭐 예능, 무슨 영화 모든 데서 상당히 날리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세계인들이 주목합니다. 그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한국인들이 옛날에는 전쟁을 왜 합니까? 땅 뺏으려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칼이나 칼이나 활이나 무슨 대포나 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땅을 뺏었지만은 지금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종이잖아요, 돈이. 그 돈으로 사면 돼요. 한국에서는 그 부동산 투자가 무슨 제약시되고 상당히 그렇지만은 거기서 자꾸 그러지 말고 이 미국을 아예 사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을 한국 사람들이 사서 저기처럼 이 유태인들처럼 우리가 한 10% 정도만 그 한국 사람이 갖고 있다고, 미국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미국 경제의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그런 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그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저도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40년 살면서 지금도 그걸 일찍이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이런 걸 누가 강의를 해주겠다고 그러면 지금은 25채가 아니라 250채라든가 2,500개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왕성하게 움직이니까. 실제로 사울 골드맨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채 반의 그런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 아들하고 딸하고 그 사람은 죽고 그 아버지하고 이 셋이서 어머니하고 이 셋이서 그 부동산을 나눠서 관리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경영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발상을 바꿔야 된다, 전환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일찍부터 이게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만든 세상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전환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 것은 내가 저축해서 이렇게 만든 그 돈으로 이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이런 목돈을 가지고 돈을 사가지고 돈을 빌려서 사가지고 그거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모게지로다가 평생 갚아나가고 그걸 증식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게 부동산과 은행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에 이걸 어떠한 시세 차익이라든가 큰 그런 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동산을 운영해서 생기는 이익, 그거를 우리는 캐시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캐피털 게인이 아니고 어떤 그 캐시플로우, 그 현금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캐시플로우를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캐시플로우를 얻느냐? 그 GRI는 Gross Rental Income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렌탈 수입, 그게 총 렌탈 수입이에요. 1년 총 렌탈 수입에서 GOE, 그거는 Gross Operating Expense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총 지불하는 거, 거기에는 슈퍼 월급을 비롯해서 무슨 뭐 보험료, 부동산세 뭐 이런 거를 다 지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게 되면은 순이익이 나오는데 그게 net operating income이에요. 그 net operating income. 그래서 그 순수입이 나오죠. 그 순수입에서 그걸 자기 돈으로 다 자기 몽땅 자기 돈으로 사게 되면 그게 캐시플로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DS라는 건 debt 서비스, 하나의 이 은행의 모게지죠. 모게지 원금과 이자. 이 원금은 아니에요. 그냥 이자를 빼는 겁니다. 이 이자를 빼게 되면은 그 나머지를 캐시플로우 하는 거죠. 그래서 원금 갚아나가는 것도 일종의 캐시플로우인데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그 캐피털 게인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일단 그 캐시플로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캐시플로우를 부동산을 통해서 그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을까? 특히 요즘같이 그 고령사회, 아까 부회장님께서는 뭐 한갑이라고 하셨는데 한갑은 이제 청춘이에요. 1900년대 그때 그 조사한 통계를 보면은 평균 수명이 47세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누가 60세 되면은 한갑 잔치를 해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축복을 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무니까. 근데 요즘엔 뭐 100살 넘는 사람도 많고,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은 이 100살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그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점점 그 연령은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의 그 직장은 벌써 그 65세 이 정도 되면은 다 리타이어하고 그러는데, 그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뭐 이런 것만 갖고 그거에 의존해서 노후를 할 수가 없죠. 이걸 하려면은 정말 노후를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면 어저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노동력은 없고 임금을 받아갖고 페이첵으로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소설이나 무슨 음반을 내가지고 거기에 저작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노인네가 되면 돈을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근데 안 그래요. 아주 병원도 더 자주 가야 되고, 젊었을 때는 한 번도 안 가는 걸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또 여행도 가야 되고 돈 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 다른 면에서 이자 수입을 은행에 예금을 해갖고 이자 수입을 많이 얻으면 되는데 요즘에 은행에 또 이자 주는 은행이 없죠. 거의 뭐 이것저것 하고 나면 거의 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그 부동산으로 어떻게 부동산으로 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이 캐시플로우가 이런 그 패시브 인컴인데 그 패시브 인컴이 내가 쓰고 남을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노후도 한번 100살 아니라 200살을 살아도 편안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그 패시브 인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 캐시플로우가
내가 쓰는 그 expense를 초과할 때, 더 많을 때 그거를 우리는 financial freedom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financial freedom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어떻게 잘 이용하는가. 처음 살 때부터 이 돈이 있어야 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은행 돈으로 사는 거죠. 은행 돈으로 사고 오퍼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캐시플로우로 만드는데, 근데 아무거나 다 사면은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캐시플로우를 인크리스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 파이낸셜 인텔리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아는 거를, 지식을. 근데 그건 간단해요, 사실은. 이론상으로 보면은 GRI, 글로벌 그로스 렌털 인컴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GOE, Gross Operating Expense는 그 이퀄은 그 NOI, Net Operating Income이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렌탈을 올리는 거예요. 렌탈 인컴을 올려주면, 그리고 익스펜스를 낮춰주면은 NOI는 자연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GRI를 올려주는 건 어떻게 렌탈 인컴을 올리는 거는 그걸 어떻게 렌트를 호되게 차지해서 그런 거,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렌탈 인컴을 올리는 방법이 이 시간이 없어서 저 구체적인 예는 못 드리겠지만은, 어떤 그 건물이 50채가 있는데 50채 중에서 그게 다 좋아요. 다 괜찮은데 이 런드리 워셔 앤 드라이어가 없어요. 그 안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워셔 앤 드라이어를 거기다 넣어주고, 그러면 그거는 인스톨 하는데 한 1,000불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집주마다. 그럼 50집이라고 그래요.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1,000불이면 5만 불이면 되죠. 자기 돈이 없어도 그걸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면은 5만 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는데, 그렇게 편리하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렌트를 100불 정도, 50불 정도 더 내는 거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연구를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낮춰주는 거. 그것도 지금 그 하이텍 AI를 이용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이피션트한 성능이 좋은 그런 보일러로 옛날에 기름 많이 먹는 그런 보일러를 성능 좋은 컴팩트하고 적은 걸로 이렇게 대체한다든가, 또 에어컨디션 같은 거 그런 거를 새로 나온 기계로다 바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사람 요즘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죠. 근데 거기다가 도어맨 같은 서비스를 그걸 24hour려면 3교대를 해야 되고, 그런 돈이 많이 나가는데, 요즘에 24hour 도어맨 시스템이 있죠. 가서 이렇게 벨을 누르면은 다 거기서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주고, 그런 24hour 도어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좋은 거는 NOI를 NOI에서 GS를, 여기서 오늘 더 중요한 거는 뎃 서비스를 낮춰주면은 캐시플로우가 또 높여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은행이라고 그래. 은행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은행은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에 자기에 맞는 그런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내는 모기지를 3%로다가 줄인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내 저쪽에 뉴저지에 한 1,100만 불이 모기지가 있는데, 그 모기지를
지금 4.75%인데 이걸 갖다 3%로다가 지금 낮춰요. 그러면은 1.75의 그 1,100만 불의 1.75%면은 그게 얼마 됩니까? 거의 그 몇십만 불에 1년에 몇십만 불을 전략할 수 있죠. 그런 어마어마한 그 전략을 할 수 있고, 특히 요즘에 기성 그 대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성 은행만 하지 마시고 크레딧 유니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 샤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내가 그 무슨 은행장하고 좀 잘한다, 누구하고 은행에 누구 직원하고 잘한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그 얻는다, 그 모기지를 얻으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은행마다 특정이 있어요. 어떤 은행은 이런 이 상업용만 하고, 어떤 은행은 그 레지던셜을 주로 하고, 또 그래서 그 여기저기 샤핑을 해야 돼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다 모르니까 주로 그 유능한 그 모게지 브로커 있죠, 에이전트, 그런 사람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피를 주더라도 그 피는 한 번에 주면 되는 거지만 그 모게지를 이유를 바꾸게 되면 굉장히 큰 이익이 생기죠. 예, 그런 것도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NOI를 그 건물의 그 일년 순인감을 이제 프라이스로, 그 건물 프라이스로다 디바이드 해주는 거, 나누게 되면 그걸 캡이라고 그러죠. 이 캡은 우리가 굉장히 아주 근본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팬데믹 이후에도 이 건물을 살 때, 이 건물을 사면은 얼마 후에는 이제 얼마짜리가 돼가지고 내가 그 이익을 보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캐피털 개인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그 캐시플로우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이 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이렇게 아까 how to increase cash flow, 이 cash flow를 increase 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는 그 financi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financial intelligence는 이런 그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또 부단한 그 연구와 이런 걸 통해서 늘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저런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순서가 바뀌었어. 어떤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이런 아까 워셔 앤 드라이어를 얘기했죠. 그런 거라든가 이런 사고 스페이스를 넓힌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지금과 같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자동화되고 또 가스에서 이제 전기로 바뀌고 이랬을 때 저쪽 뉴저지에 있는 차고가 넓은 그런 데는 아마 그런 게 되면은 굉장히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로 하게 되면 전기를 차지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집집마다 그걸 다시 하고 그럴 수는 없고, 또 이제 AI가 이제 해서 그 차가 그냥 운전수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대비해서 어떤 무슨 장치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적은 것처럼 모게지 브로커들 있죠. 모게지 브로커를
이제 써서 모기지를 갖다 샤핑한다든가 또 이 프로페셔널 저것도 그 에이전트라고 그래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에이전트는 또 그 에이전트 때문에 이래 딜이 깨지고 잘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때다. 그거는 각 저기 브로커들도 이 수시로 이런 이런 세미나라든가 뭐 이런 거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 물건을 잘 사야 되죠. 건물을 잘 사야 되는데 그럴 때는 올 캐시 딜을 오프하는 것도 좋아요. 올 캐시 딜은 컨틴전시로 하는 것보다 한 10%에서 15%를 더 싸게 살 수가 있죠. 좋은 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게지를 군 모게지를 얻어야 되고 좋은 뱅크를 써야 된다.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좀 저서 그래서 저런 걸 하려고 그러면 아까 이런 모게지 없고 올 캐시 딜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좀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 우리가 공동체로 하는 그런 의식이 좀 필요한데 이제 공동 구매에 대한 거 이렇게 지금까지 뭐 두서없는 얘기를 쭉 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우선 정리해 보면은 우선 부동산은 그냥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다, 사업이다 하는 거와 또 꼭 돈이 있어야 부동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그 은행을 잘 이용하면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게 파이낸셜 인텔리전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매에서 아주 세이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공동구매는 한국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해요. 왜 그러냐면 대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건물을 살 때 모객이 얻을 수 있는 거를 빼고 다운 페이먼트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공동으로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 삽니다. 그럼 사가지고 뭐 몇 년 동안은 이익이 나오기는커녕 계속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다 이거는 모객이 처음에 이런 부동산 구입 자금은 아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어디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뭐 1년 있다가 팔아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는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사고 팔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고 또 거기에 이익이 생기면 캐피털 게인 텍스가 붙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본다는 그런 생각은 아주 금물인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바람직한 공동구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래요. 이게 500만 불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한 700만 불 가니까 200만 불에 이익이 생겼다. 그러니까 내 돈 투자한 거에도 40%면 40%에 그를 좀 더 붙여서 달라. 난 나가겠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트리플 네트가 있는 테넌트가 있는 건물을 구매하라. 공동 투자할 때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0만 불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500만 불을 모금해야 돼요. 거기 플러스 저거까지 구매 비용까지. 그래서 500만 불짜리 건물이 6%의 캡이 있다. 그럼 1년에 얼마가 나옵니까? 1년에 30만 불의 이익이 생기죠. 그거는 넷 플러스 부동산세고 뭐 전부 다 테넌트가 하는 게 트리플 넷이니까. 그래서 모객이 없이 전액을 투자금으로 구입을 하라 합니다. 투자금이 200만 불 들어와 있으면 200만 불 갖고 500만 불이나 600만 불짜리 말고
불짜리 사지 말고 200만 불짜리 트리플 네트가 있는 그런 건물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나 6개월 정도 하게 되면은 이게 캡이 6%니까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다시 리파이낸싱을 해요. 리파이낸싱을 하면 그 3%의 리파이낸싱을 한다고. 요즘에 그 이자율이 굉장히 내려가서 좋습니다. 그 3%의 그 리파이낸싱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500만 불을 다 받아도 15만 불 모기지 이자 내고 15만 불의 이익이 생기죠. 그 500만 불을 받으면 그거를 다 그 투자자들한테 반환을 해줍니다. 반환을 해주면은 어떤 사람 우리 너무 그러면서도 반환해주고 원 건물 500만 불짜리에서 15만 불 나오는 그런 1년에 15만 불 나오는 그 건물에 20% 그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비던드를 매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하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투자 금액을 신속하게 뽑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고 이익이 남는 거 그런 그 캐시플로우에 중점을 두고 그런 건물을 찾아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1년이나 6개월 만에 그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고 또 20%의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똑같이 다른 거로 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 돼요. 근데 요즘에 좀 주의할 거는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전부 메일 오더를 많이 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투자하기 좋은 것이 창고 건물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창고 건물 같은 거에 뭐 10년, 20년 이런 트리플 네트 리스가 있는 거 계산을 해봐갖고 캡이 적어도 6% 이상 되는 거 그거를 이런 공동 자금을 투자해서 산다고 그러면 그게 큰 이익이 되고 또 특별하게 저런 지식이 없어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잘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할 말이 너무 많고 이게 저는 학습이 보통 이렇게 대화로다가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떠들려니까 그러네요. 지금부터는 어떤 가능하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아유,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 긴 시간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반적인 이 부동산 이 투자에 대해서 향후에 좀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강의 들으면서 또 문의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도 좋고요. 평소에 갖고 있던 이 생각들을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저 크리스티나인데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뭐 100만 불짜리 커머셜 빌딩을 살 수 없는 상황들 사람들이 많은데 공동 투자에 이제 관심이 이제 조금 쏠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각각 5만 불씩 있어갖고 5명이 25만 불을 다운 페이먼트를 해서 한 60만 불의 투 패밀리 레지던셜을 살려고 그래요. 예, 근데 60만 불의 투 패밀리 레지던셜은 아무래도 퀸즈는 없고 이 서퍼 카운티가 거진 싱글 패밀리 with accessory apartment 해갖고 투 패밀리 정도로 해갖고 60만 불짜리는 있는데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렌트 수입이 퀸스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현재로서는 서퍼 카운티 렌트 시세가 비싸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트리플 네트를 하면은 몇 프로가
아무래도 그 모기지를 빼고 자기네가 이익하는 게 어느 정도를 이제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그 스마트,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스마트 무브.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기에는 괜찮은지 해갖고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동산 특히 공동 투자할 때는요. 공동 투자할 때는 그 캐시플로우를 그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얼마만큼의 그 건물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느냐, 그 모든 경비를 빼고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얼마를 다운 페이먼트하고 뭐 얼마를 걷고 얼마 이익 하는 거 떠나서 그 아까 투 패밀리 하우스면은 투 패밀리 하우스가 60만 불이라고 하셨어요? 60만 불이라고 하셨죠? 네. 60만 불짜리면은 요것을 거기서 그 트리플 네트로다가 이걸 줬을 때 이 60만 불짜리 투 패밀리를 트리플 네트로, 트리플 네트가 조금 거기에 부동산세 못 쓰는 거, 바깥에 모든 그런 걸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캡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캡을 뭐 이걸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캡이 얼마가 되느냐. 예를 들어 60만 불짜리인데 그 투 패밀리니까 한 패밀리에 얼마씩이에요? 렌트 나오는 게? 그러니까 총 해서 5천 불 수익을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기지를 다 빼고라도 한 달에 1,500불에 그 in my pocket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think it's better than 6% cap. 그래,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갖고 6%를 순수한 이익이 6%가 된다 그러면은 캐시플로우가 6%가 된다 그러면은 캡이 6%면은 저기 3%로 요즘에서 모기지를 3%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그 비용을 부동산세 이런 걸 빼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테넌트가 나갔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테넌트가 돈을 못 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하는 그 캡이 6%의 트리플 넷 리즈라고 그러는 거는 10년이면 10년 동안 한 사람이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걸 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테넌트를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느냐, 또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만약에 5명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관리하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기지도 내야 되고 그걸 뭐 회사를 설립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러면 그 모기지를 내는 것도 그렇고 누가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 관리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사실 캐시플로우가 나와야 되는데 공동 투자할 때 그러면 그냥 누구한테 맡겨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500만 불짜리 6% 캡이 6%인 트리플 넷 리즈로 해서 그 네. 트리플 넷 리즈라고 그러면은 그 테넌트가 부동산세, 인슈런스, 또 그 건물 수리비 모든 거를 다 거기서 해요. 그 테넌트가 다 부담을 하고 랜드로드는 오직 렌트만 받으면 돼요. 그게 순이익이죠. net operating income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회사가 있나요? 그렇게 공동 투자를 관리하면서 돈을 우리가 돈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지 돼요. 만약에 나 같으면은
그 아까 5명이 한 사람이 100만 불씩 해갖고 5명이 그 했을 때 5명 다 각자의 이름을 거기다 그 살 쪽에 각자의 이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무슨 LLC 같은 거를 넣어야 되겠죠. LLC 같은 회사를 꾸며서 각자가 지분이 20%씩 이제 공동 지분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누가 이제 그 회사에서 그 1년에 15만 불에 이제 6%니까 3%로 그 얻었을 때 15만 불의 그 이익이 남잖아요. 그 이익 남는 거 중에서 이제 어카운턴트도 써야 되고 거기에 이제 변호사비도 필요할 때는 내야 될 거고 또 회사에 무슨 텍스도 좀 내야 될 거고 그런 거를 그걸 공제해야죠. 그다음 그건 비용으로다 익스펜스로 빼고 15만 불 중에서 뭐 그 익스펜스가 3만 불이 나갔다. 그럼 12만 불을 저기 5명에서 나눠 갖는 게 그게 디비던드가 되죠.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거는 그는 저기 뭐 어카운트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 렌트 내는 거니까 뭐 받으러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어카운트에 들어오는 거니까 어카운턴트 그 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투자한 돈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 뽑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또 다른 거를 이제 하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전에는 뭐 월마트라든가 뭐 이런 저기 그런 그런 큰 그런 쇼핑 센터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수지가 맞았는데 그 사상이 맞았는데 요즘에 그 아마존 나오고 나니까는 그런 큰 회사들도 자꾸 문을 닫아요. 메일로다가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은행 건물, 특히 은행이 테넌트로 있는 데는 그런 트리플렛을 많이 하는데 은행들도 이제 자꾸 축소가 되고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좀 지금 현재는 저게 캡이 맞는다 하더라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요즘에 대세는 뭐냐면 그 창고 같은 거, 스토리지하고 창고하고 이런 창고 같은 거는 메일로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창고 건물이나 이런 거를 잘 찾으면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다른 질문을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저기 배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쟁팍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요새 에버리지 캡이 얼마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고 혹시 커머셜하고 레지던셜하고 캡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그에 대해서 코멘트 좀 부탁합니다. 예, 저기 보통 요즘에는 그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불확실해요. 그전에는 그 본부에서 이제 그 헤드쿼터에서 그 보증을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특히 이 레지던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트리플렛으로 하는 그런 건물이 없죠. 다 저 관리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해야 되고 또 요즘에 지금 특히 이 팬데믹 이 시기에는 돈을 못 내도 내년 또 1월 말까지 또 에빅션을 못 해요. 그러니까 좀 암담한데 뭐 이게 그런 거로다가 그런 거는 좀 이제 그 경험이 많고 좀 어떤 자신이 있는 그런 분야로다 바꿔야 돼요. 그게 앞으로는 이거 돈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경영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 특히 그러니까 이 재미 부동산 협회의 그 회원님들은 그 일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좀 잘 적으셔야 될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잘 관리할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버리고 도망가는 도망가는 부동산들이 많을 테니까. 그 자신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전에는 이 유태인들이 그동안에 참 호강을 했어요. 우리가 한인들이 하는 거 보면 대개가 식당,
네일 가게, 세탁소 이런 거 세워둬서 10년 뒤세워둬가지고 네일 가게 같은 것도 그냥 돈을 잔뜩 들여가지고 거기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아주 수익성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바꿔놨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니까 다들 문을 닫고 비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모기지 못 내고, 모기지 낸다 하더라도 그 변화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혼란기예요. 이럴 때 만약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일 가게를 크게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근데 도저히 그 렌트를 갖고 이게 안 돼. 그러면은 그냥 그걸 문을 닫고 찾아야 돼요. 그 건물을 찾아가지고 그 건물을 사서 그 로운을 얻어서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요즘에 이자가 굉장히 낮으니까 그런 돈만 있다면 그런 그걸 주는 은행만 있다 그러면은 그 렌트보다는 그 건물을 통째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생각이에요. 만약 그걸 못하면 그럴 때 같은 그 공동 투자들을 해도 좋죠. 그럼 그 공동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공동 투자로 해서 그 론을 준다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은 그 렌트를 정하고 어차피 어디서도 렌트를 하는 거니까 자기가 주인이다 하더라도 주인의 한 퍼센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렌트를 정해서 아까처럼 그 캡이 맞춰야 돼요. 캡을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겠죠. 요즘에 reasonable cap rate를 얼마로 보십니까? 저는 트리플 네트일 때, 트리플 네트로다 하는 그 캡은 최소한도 6%는 돼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저도 그걸 하느라고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얼마큼 존속을 하고 앞으로 퓨처에 얼마큼 포텐셜이 있느냐 그런 거를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모니카 박인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회장님께서 보시는 부동산 마켓의 전망이 어떤지요? 그런 반면 또 맨하탄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주택 시장이나 뭐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그거를 갖다가 시세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거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점칠 수는 없어요. 부동산 그러나 레지덴셜 경우는 아마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엔 줌이고 뭐 이런 이 대면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 저리 갔잖아요. 교회에다가 이제 전부 다 나가고 그러니까 롱아일랜드나 웨체스터나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반면 맨하탄에는 학교도 많고 이제 극장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이 좁은 데서는 재택근무를 할 때 좁은 데서는 못 하잖아요. 애들 떠들고 옆에 소리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교회로 나가서 교회의 값이 올라가는데 근데 앞으로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부동산을 저거 한다고 그러면은 저 같으면 차라리 이때 맨하탄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값이 내렸거든요. 맨하탄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커머셜 경우는 반드시 렌트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테넌트를 얼만큼 쉽게 구할 수 있고
얼마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캡이 없고 그 적의 수입이 없는 그러한 그 부동산은 그는 좀 아주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그러면은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캡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거지. 그 NOI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어떻게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그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렌탈 인컴을 올리느냐 또 그 익스펜스를 줄이느냐 그것이 부동산 롱텀을 볼 때 그 부동산을 하는 사람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실 거 있나요? 뭐 아무거나 좋으니까 좀 질문들 하세요. 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은 여기 김혜지 씨한테 연락을 하면 제가 그 12번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요약해갖고 요약한 그런 그게 있는데 그거를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걸 하시면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그걸 드리겠고요. 또 뉴저지에서는 그 매주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강의를 하고요. 여기 그 GLF 본부 플러싱 파슨에서는 화요일 날 5시 반서부터 7시 반까지 이렇게 그 강의가 있어요. 뭐 강의보다는 글로벌 프라퍼리 오너스 클럽이라고 하고 새로운 그 정보와 이런 정보 활동이 있으면 그걸 나누고 또 이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 상당히 좋네요. 그러면 네. 저희가 잠깐만 네.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잠깐 나갔다는 사이에 제가 혹시 몰라서 겹칠지도 모르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 그때를 맞아가지고 맨하탄에서 많이들 이쪽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주로 이제 대부분 퀸즈에서 일을 하는 에이전트들로서 맨하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다시 입주가 이제 많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마켓으로 볼 때 한 몇 % 정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서 네. 실제로 맨하탄하고 저희하고 조금 또 그래도 영향이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가 한 몇 프로 정도나 들어온 것 같은 그런지 혹시. 근데요, 이제 이 돈이라는 게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돈이 풀려가지고 그 돈들이 지금 어디로 다 몰리냐면은 그 본드 시장, 본드 마켓이나 아니면 스탁 마켓에 스탁이 사기만 하면 정부에서 이게 장려를 해주고 그걸 보호를 해주니까 지금 억지로 인위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투자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 둘 어떤 이 정상 체제로 돌아오면은 그게 제대로 안 되죠. 만약에 그 부동산 주식 시장이 붕괴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그 돈들이 그런 소식만 있어도 전부 그 부동산으로 몰려요. 그 부동산으로 몰릴 때 꼭 여기 미국 자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근데 저런 외국에서 오는 그런 돈들은 정말 무섭게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고 많이 찾는 게 맨하탄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상업용을 잘 못하잖아요. 그 겁나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게 새로 짓는 그 콘도들, 그런 것에 많이 그 투자를 하게 되고 그 경쟁이 심할 거예요. 여유가 있으신 분은 지금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자꾸 그 바잉 그 퍼처싱 그 파워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밸류가 오늘 100만 불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오늘 사지 않고 그걸 한 달 후에서 그게 120만 불이 됐다고 그러면은 은행에다 100만 불 넣어놓고 있었으면 20만 불이 그 파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지금 현재로는 맨하탄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더 이상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가격에 맞춰서 그거를 사두게 되면은 가격 면에서도 올라갈 거다. 근데 사는데 너무 그냥 그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 익스펜스가 많이 나가는 거는 생각을 하지 말고 최소한도 그 현상 유지는 될 수 있는 정도 세를 놔서 아니면 자기가 세를 자기가 번 돈에서 투자를 해서든가 이렇게 그 비용을 메꿔 나갈 수 있고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짜리 그 콘도를 사가지고 타는 날서부터 비용이 나가잖아요. 우선 모기지 없더라도 관리비 내야지, 부동산세 내야지, 보험 들어야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커버할 만큼의 그런 렌탈 인감이 있는 걸 사셔야 돼요. 그러면 뭐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네,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 많이 주시고 저희도 많은 정보를 알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저희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회장님 정말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